설명서는 없다. 네가 써라. 사르트르와 선택의 책임. 여러분, 이런 밤 있었죠. 넷플릭스 딱 켰는데 오늘은 꼭 힐링해야지 하고요. 근데 이상하죠. 보는 건 드라마가 아니라 예고편이에요. 한 개 보고 이건 마음이 무거워. 또 한 개 보고 이건 너무 가벼워. 또 한 개 보고 이건 내일의 내가 좋아할 것 같아. 결국 예고편만 47개 보고 잠듭니다. 웃긴데요.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선택은 쉬워지는 게 아니라 피곤해집니다. 오늘은 그 피곤함을 아주 정직하게 찌르는 사람, 장폴 사르트르 얘기입니다. 그 양반이 한마디로 이랬거든요. 설명서 없다. 네가 써라. 우리가 하루에 하는 선택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점심 메뉴부터 카톡 답장통까지요. 근데 이상하게 선택이 많은데도 가끔 이런 말이 튀어나오죠.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잖아.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었나? 아니면 선택이 무서웠나? 이 질문에 대한 사르트르 실존주의 핵심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말이 어려우니까 사르트르식으로 아주 생활어로 바꿔볼게요. 망치 생각해봅시다. 망치는 태어나기 전부터 목적이 있죠. 못 박아라.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태어날 때 너는 43세에 딱 이 직업, 딱 이 성격, 딱 이 운명 이런 설명서 들고 태어났나요? 사르트르는 없다는 쪽이에요. 우리는 그냥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무엇인지 먼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만든다는 거죠. 설명서는 없습니다. 내가 써야 합니다. 잠깐, 사르트르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이 무거운 말이 이해가 되겠죠. 장폴 사르트르, 1905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해군 장교였는데 사르트르가 2살 때 죽었어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지식인이었어요. 집에 책이 가득했죠. 사르트르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으며 컸습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외모 콤플렉스가 심했어요. 키가 작았고 눈도 사시였거든요. 나중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나는 추한 아이였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무엇인지 일찍 알았다. 이게 나중에 사르트르 철학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사르트르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고등사범학교를 나왔고 철학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사르트르는 평범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너희는 왜 사는가? 너희 인생의 의미는 누가 정해주는가? 학생들은 당황했겠죠. 그냥 수학 공식이나 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1930년대 사르트르는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하이데거와 후설의 현상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기 시작했죠. 1938년 사르트르는 첫 소설 구토를 발표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낯설어지는 경험을 해요. 사물들이,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손까지도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메스꺼워집니다. 이게 바로 실존의 어지러움이에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오는 그 느낌이죠. 그리고 1943년 사르트르의 대표작 존재와 무가 나옵니다. 7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철학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왜였을까요? 때가 때였어요. 1943년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 상태였죠.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사르트르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다. 상황은 우리를 제한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어요. 전쟁 중에도 점령당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전쟁이 끝난 후 사르트르는 프랑스 지식인의 상징이 됩니다. 카페 드 플로르에 앉아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토론을 했어요. 사람들은 사르트르를 보러 카페에 몰려들었죠.
사르트르에게는 평생의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 둘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대신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되 평생 동반자로 살겠다는 계약이었죠. 보부아르는 제2의 성이라는 책으로 페미니즘의 선구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녀도 사르트르처럼 여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말했어요. 이것도 실존주의죠. 본질보다 실존이 먼저라는 것. 사르트르는 1964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어요. 나는 제도화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죠. 이게 또 사르트르답습니다. 끝까지 자기 선택을 관철한 거예요. 사르트르는 1980년 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5만 명이 모였대요. 프랑스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서 사르트르를 배웅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사르트르가 무서운 지점입니다. 설명서가 없다? 좋아요. 자유잖아요. 근데 사르트르는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에 처해 있다. 자유가 왜 형벌이냐고요? 아까 넷플릭스 얘기했잖아요. 볼 게 3,000개면 행복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복해지긴커녕 예고편만 보다가 쓰러집니다. 이게 선택에 필요해요. 정해진 길이 없다는 건 낭만이 아니라 점심 메뉴부터 인생의 가치관까지 전부 내가 고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항상 가격표가 붙어요. A를 고르면 B는 사라집니다. 그 순간 B로 살 수 있었던 내 인생이 조용히 죽어요. 그래서 자유는 달콤한 케이크가 아니라 가끔은 무거운 등짐이에요. 사르트르는 그 어지러움을 어떤 단어로까지 불렀냐면 구토라고도 했죠. 네, 철학자들이 가끔 그래요. 표현이 좀 세요. 근데 우리도 알죠. 선택이 너무 많아 머리가 핑 돌 때 속이 울렁하는 그 느낌. 사르트르가 구토라는 소설에서 묘사한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나무 뿌리가 보입니다. 그냥 나무 뿌리예요. 그런데 그 나무 뿌리가 너무 생생해요. 왜 저 나무 뿌리는 저기 있지? 왜 저렇게 생겼지? 왜 나무는 나무인 거지? 모든 게 낯설어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사실은 당연하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거기 있을 뿐이죠. 이게 바로 실존의 우연성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연히 던져진 거예요.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러니 선택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반전 갑니다. 자유가 무겁고 불안하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갈 곳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 핑계예요. 아, 내가 지각한 건 알람이 안 울려서. 내가 이 꿈 포기한 건 부모님 반대 때문이야. 근데 사르트르는 이걸 아주 차갑게 봅니다. 그는 이 상태를 자기 기만이라고 불렀어요. 사르트르식 번역으로 다시 말해볼게요. 알람이 안 울려서가 아니라 일찍 일어나는 고통보다 더 자는 쾌락을 선택한 것. 부모님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싸우는 불편함보다 순종의 편안함을 선택한 것.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르트르는 상황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있죠. 현실은 빡세죠. 다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까지는 내 선택이다. 사르트르는 전쟁 중에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어요. 위험했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나치에 협력했어요.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사르트르는 달랐습니다. 그는 상황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나치 점령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협력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다는 것. 물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저항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내 선택입니다. 이 말이 사람 마음을 울컥하게 해요. 왜냐하면 핑계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남는 게 하나뿐이거든요. 책임. 근데요, 여러분. 책임이 무서운 이유는 그게 우리를 벌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내 것으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서 든 유명한 예가 있어요. 카페 웨이터 이야기입니다. 카페에 웨이터가 있어요. 이 웨이터는 너무 웨이터답게 행동합니다. 걸음걸이도 웨이터답고 말투도 웨이터답고 손짓도 웨이터답죠. 마치 연극 무대 위의 배우처럼
웨이터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거죠. 사르트르는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웨이터는 나는 웨이터다라고 스스로를 고정시키고 있거든요. 마치 망치가 못 박는 도구이듯이 나는 커피 나르는 웨이터라고요. 하지만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인간은 망치가 아니에요. 인간은 나는 웨이터다로 고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웨이터로 일하지만 내일은 그만둘 수도 있어요. 아니면 웨이터로 일하면서도 다른 꿈을 꿀 수도 있죠. 퇴근하고 나서는 화가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웨이터다라고 자신을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사물처럼 만드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수학을 못해. 타고난 거야. 나는 성격이 급해. 어쩔 수 없어. 사르트르는 이런 말들을 자기 기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라는 말 속에는 변할 수 없다는 포기가 숨어 있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변할 수 있어요. 아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화를 냈다면 그건 내가 화를 내는 선택을 한 겁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요. 내일은 화를 안 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내 선택입니다. 사르트르가 또 무섭게 정확했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타인은 지옥이다. 근데 이게 사람이 짜증나서 지옥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지옥은 더 섬세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춤을 춥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어때요? 그때는 내가 세상 주인이죠. 근데 그때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를 쳐다봅니다. 그 순간 나는 주체에서 객체가 돼요.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보는 나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관계 피로의 정체일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눈치 보느라 한마디 삼키고, 친구 모임에서 괜히 웃느라 에너지 다 쓰고, 집에 와서 문 닫는 순간 하하고 숨이 빠져요. 사르트르는 이걸 아주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타인의 시선은 나를 대상화한다는 거죠. 타인이 나를 볼 때 나는 더 이상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타인의 눈에 비친 어떤 이미지가 됩니다. 사르트르의 희곡 출구 없는 방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세 사람이 한 방에 갇혀 있어요. 처음에는 고문 도구를 찾습니다. 지옥인데 고문 도구가 있겠지? 근데 없어요. 대신 거울도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서만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지옥은 이거구나.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사르트르는 그러니까 혼자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타인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타인의 시선에 갇혀서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시선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시선 속에서 내가 나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요. 남이 정해주는 나로 살지 말고 내가 선택한 나로 살아라. 설명서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 줄씩 써내려가자고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여기에요.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선택할 때 인류 전체를 선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오늘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거짓말해도 괜찮은 세상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했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친절한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동은 이렇게 사는 게 옳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는 거니까요. 사르트르는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결혼을 선택하면 나는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나는 결혼이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엄청난 책임감이죠. 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사르트르는 이런 예를 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청년이 그에게 찾아왔대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저 혼자만 의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국은 나치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야 할까요? 아니면 레지스탕스에 합류해야 할까요? 사르트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가 선택해라. 청년은 답답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정답은 없다. 네가 선택하는 순간 그게 정답이 된다. 어머니를 선택하면 너는 가족이 조국보다 중요하다는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레지스탕스를 선택하면 너는 조국이 가족보다 중요하다는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사르트르가 말하는 선택의 불안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져야 해요.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보부아르와 카미 같은 시대의 동료들. 사르트르 혼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의 평생 동반자 시몬 드 보부아르, 그리고 친구였던 알베르 카미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보부아르는 제2의 성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것도 실존주의죠. 여자라는 본질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여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만들어진 틀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부아르와 사르트르는 평생 함께 살았지만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로 만든다고 봤거든요. 대신 그들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되 평생 동반자로 살겠다는 계약이었죠. 둘은 서로 다른 사람과도 연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솔직해야 했고 서로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엄청난 스캔들이었어요. 하지만 보부아르와 사르트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카미는 사르트르의 친구였다가 나중에 결별했어요. 카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부조리하다.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자살해야 하나? 아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시지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신들의 벌을 받아서 영원히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바위가 정상에 도달하면 다시 굴러떨어져요. 그럼 시지프는 다시 바위를 밀어 올립니다. 영원히요. 카미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봤어요. 의미 없는 반복. 그런데 카미는 묻습니다. 시지프는 불행한가? 카미의 대답은 아니다예요. 왜냐하면 시지프는 자기 운명을 받아들였고 그 속에서도 자기 삶을 선택했으니까요. 카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사르트르와 카미는 나중에 정치적 견해 차이로 결별했어요. 사르트르는 공산주의에 동조했고 카미는 반대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 비난하는 글을 주고받다가 절교했습니다. 하지만 카미가 1960년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사르트르는 조문을 썼어요. 나는 그를 잃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을. 결국 사르트르, 보부아르, 카미 모두 같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의미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답했죠. 내 자신을 내 손으로 만들어라. 물론 사르트르 철학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비판도 많았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너무 개인주의적이다라는 거였어요. 사르트르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강조했는데 그러면 사회 구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사르트르식으로 보면 이건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비판자들은 묻습니다. 가난이라는 사회 구조는 무시하나요? 사르트르도 나중에 이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마르크시즘과 실존주의를 결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 구조를 함께 보려고 했던 거죠. 또 다른 비판은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면 사람은 불안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사르트르 자신도 평생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술도 많이 마셨고 약물도 복용했어요. 엄청난 양의 글을 쓰면서 자신을 혹사시켰죠. 그럼에도 사르트르가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그래서 책임이 있다는 것. 자,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사르트르의 철학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핑계를 선택으로 번역하기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돈이 없어서 못 가. 능력이 안 돼서 포기했어. 나이가 많아서 늦었어. 이런 말들을 사르트르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선택했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돈을 그것에 쓰지 않기로 선택했어.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나는 그 능력을 키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로 선택했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나는 나이를 핑계로 시작하지 않기로 선택했어. 잔인하죠? 이 번역이 참 잔인합니다. 근데요, 이 번역을 해내는 날 인생이 남의 리모컨에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핑계는 편해요. 핑계를 대면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상황 탓, 남 탓, 운 탓하면 됩니다. 하지만 핑계를 대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게 돼요. 나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됩니다. 반대로 선택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힘들어도 불안해도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물론 갑자기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요. 사르트르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알람이 안 울렸어 대신 나는 5분 더 자는 걸 선택했어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점심 메뉴 고를 때 30분 동안 고민하지 말고 5분 안에 결정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요. 내가 고른 게 정답이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침묵을 선택했어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선택들을 의식하다 보면 점점 큰 선택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을 바꿀지 말지,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 꿈을 쫓을지 말지. 이런 큰 선택들도 결국은 수많은 작은 선택의 연장선이니까요.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겁니다. 정답은 맞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책임질 때 생긴다. 우리는 늘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아? 뭐가 정답이야? 근데 사르트르는 말해요. 정답은 없다고요. 미리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하죠. 역시 정답이었네. 같은 사람이 창업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괜히 그만뒀네. 근데 사르트르는 이렇게 봅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사람이 자기 선택에 책임지고 살았다면 그게 정답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으니까요. 자기 손으로 자기 삶을 만들었으니까요. 이게 실존주의의 핵심입니다. 결과보다 과정, 성공보다 선택, 정답보다 책임. 사르트르의 철학은 불안합니다. 정답도 없고 의미도 없고 설명서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니까요. 넷플릭스 예고편만 보고 잠드는 것도 선택입니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보기로 선택했어. 회사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는 것도 선택입니다. 나는 안정을 선택했어. 꿈을 포기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나는 현실을 선택했어. 중요한 건 그 선택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고 인정하는 것. 그 순간 불안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유는 돌아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자유요. 자, 오늘 사르트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설명서는 없다. 네가 써라. 그리고 그 설명서의 가장 큰 핵심은 핑계를 줄이고 선택을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기서 인생 노트 3줄 남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서는 없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건 오늘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어쩔 수 없었다는 말 뒤에는 내가 숨겨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핑계를 선택으로 번역하면 내 인생이 보입니다. 세 번째, 정답은 맞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책임질 때 생긴다.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다만 내가 책임지는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실험, 딱 하나 제안합니다.
내가 오늘 한 핑계 하나를 골라서 선택 문장으로 번역해보기. 예를 들면 이렇게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가 아니라 나는 그보다 다른 걸 선택했어. 피곤해서 못 만났어가 아니라 나는 휴식을 선택했어. 용기가 없어서 못 말했어가 아니라 나는 침묵을 선택했어. 이게 참 잔인한 번역기죠. 근데요, 이 번역을 해내는 날 인생이 남의 리모컨에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내 탓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을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게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입니다. 무거운 자유, 불안한 자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자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르트르와 함께 무거운 여행을 했습니다. 설명서는 없습니다. 정답도 없고 의미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던져졌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불안하다고요? 맞아요. 사르트르도 평생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 인생은 네 것이다.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러니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져라. 그것이 자유다. 참고로 사르트르와 같은 시대를 걸었던 보부아르, 카미 같은 사람들도 결국 비슷한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내 손으로 만들어라. 오늘 밤 넷플릭스를 켜면 또 예고편을 47개 볼지도 모릅니다. 괜찮아요. 그것도 선택이니까요. 다만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보기로 선택했어. 그리고 그게 내 자유야. 그 순간 당신은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적 인간이 됩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칭찬을 드립니다. 당신이 오늘 작은 선택이라도 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 인생의 작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보는 인생노트 철학 이야기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설명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습니다.